기자들은 경선 한복판에서 이 정도 대장동 사건 제보의 경위는 맨 처음에 2021년 7월 초순에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서 대장동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고 이재명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이를 여러 군데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며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저는 캠프 종합 상황실장으로서 이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봤습니다. 확인 결과 대장동 관련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대장동 원주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 시의회 기록, 대장동 부근 부동산 중개소 인사들의 증언 등 비리 의혹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이재명 도지사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자신의 제1의 최적으로 삼았던 만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는 6월 말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되어서 전문 역량과 시간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주변에 변호사, 회계사, 전문인 등 지인들을 모아서 대장동 관련 회사들의 공개된 재무제표 및 관련 인사들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1년 7월 하순에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었지만 제보와 수집된 자료를 2주간 걸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던 단군 이래 최대 업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김만배 역할이 드러났고 기자 신분과는 달리 그와 연결된 성균관대 출신의 법조 인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대장동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그냥 없던 일로 묻을 것인지 검찰 고발, 언론 제보 등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캠프에서 이 사안을 공론할 것인지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제가 모셔왔던 분으로 엄정한 자기 검열을 위해 언론, 수사기관 등의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분이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네거티브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던 터라 캠프는 문제제기를 해봤자 진실을 묻힌 채 역공에 빌미를 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1년 중순에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 3분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보도를 상의했습니다. 기자들은 경선 한복판에서 이 정도 의혹을 보도하려면 추가 취재 등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검찰 고발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도 쉽지 않았습니다. 21년 8월 하순 이전에 몇 번 만났던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박 기자가 관심을 보였고 만약 진실을 확인하면 경기경제신문이 경기도로부터 피해를 보더라도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 실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다음 날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박종명 기자는 성남 화천대유 사무실을 탐문하고 나서 받은 자료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경제신문 8월 31일자에 대장동 의혹에 걸쳐 의혹에 대해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대장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분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보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비리의 규모와 관련자들의 훨씬 크고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관 법조인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은 조사하고 안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대법원 노비로 판결을 바꾸었다는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이 역사적 사건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대장동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저희 입장입니다.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 악순환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모른 척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딸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반하장의 논리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음모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증오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은 이제 법원에서 밝혀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반려였습니다. 국민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예고한다면 진실과 약자의 목소리가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이낙연 당시 경선 후보 측으로부터 최초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경제신문 소속인 박종명 기자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에게 최초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기자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영찬, 설훈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기자는 또 기사가 난 다음 날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기사를 빨리 내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화천대유 측은 저를 형사 고소하고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취재 보도한 과정과 이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기자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를 겨냥해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기자 수첩에서 익명 제보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처음 거론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 의혹의 방향을 돌리려는 이재명 캠프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 경선 캠프와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최재경 녹취록 조작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